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KF-21 경쟁자의 숨겨진 반전으로 글로벌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독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의 뛰어난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미국의 F-16까지 밀어내며 머지않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마음이 다급해진 중동의 큰손 빈살만의 특사들이 잇따라 방한하며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7년간 영공을 지킨 도깨비 F-4E 팬텀 전투기가 마지막 이별 비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의 큰형님 격인 F-4E 팬텀 전투기가 퇴역을 앞두고 최근 명예로운 은퇴 훈련식을 마치면서 화려한 피날레를 마친 건데요. 사실 F-4의 경우 앞서 노후화 문제로 인해 비행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투기 교체가 필요했는데 이제 몇 년 뒤 F-5EF 계열까지 퇴역하게 되면 신형 KF-21로 전투기가 전격 교체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중동의 큰손인 UAE,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국 폴란드, 심지어 태국까지 KF-21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KF-21 도입을 이들 국가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KF-21이 올해 초도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이제 만드는 단계인데다 물론 최근 진행된 비행 테스트에서도 결과가 좋았지만 아직은 시제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양산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으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갈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앞서 실제로 보잉의 레드호크 T7도 시제기 단계에서 2016년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을 따냈는데 당시만 해도 성능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양산 과정에서 미 공군에게 뒤통수를 치며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물론 KF-21이 보잉의 T7처럼 KF-21이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도입국 입장에서 보면 보잉의 사례가 있었기에 신형 전투기 도입의 경계심을 가지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비롯해 UAE, 사우디, 폴란드에서 KF-21을 벌써부터 점 찍어두고 있는 건 단순히 신형 전투기가 나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이 향후 자유시장 진영의 전투기 시장에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F-16 자리를 앞으로는 KF-21이 대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태국의 경우 KF-21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건 그동안 추진해온 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가 불발된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판매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우디를 따라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KF-21이 F-35 대체품이 되는 거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엄연히 F-35와 KF-21의 군사적 역할이 다르기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미국의 F-16과 KF-21을 비교하는 게 맞으며 실제로 태국은 미국이 권한 F-16B를 거절하고 KF-21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이 KF-21을 도입하려는 건 사우디, UAE, 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원하고 있는 이유가 같습니다. 노후화된 F-16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이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F-16V 대신 KF-21을 택한 건 우선 가성비가 너무도 뛰어나다는 게 큽니다. 특히나 태국의 경우 T-50과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이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2021년에 KAI T-50 기반의 전술임문 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도입했고 현재 태국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 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태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도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군사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우디 역시 우리와 KF-21 보라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으로 현재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KF-21 보라매 사업 참여 의지는 작년부터 표명했었기에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F-21은 각종 공대공 미사일 등 국산 무장들을 개발해 장착할 수 있는 데다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로 불리기도 합니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로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큽니다. 여기에 더해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독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으로 대표적으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상승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입니다. 심지어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전투기에서 발사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 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로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도 어렵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능 때문에 KF-21이 양산되기도 전에 KF-21을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 국가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KF-21의 경쟁자로 알려진 티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이 최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이른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그 시작이 알고 보니 14년 전 티르키예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습니다. 앞서 칸의 초도 비행은 한 차례 미뤄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초도 비행에 나서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상과 달리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알고 보면 이번 초도 비행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바로 엔진 문제로 이번에 티르키예는 5기의 시제기를 만들면서 이 가운데 2기를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한 시험용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자체 개발 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티르키예는 국산 엔진 개발 일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시제기의 경우 F-16에 탑재된 F-110 엔진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티르키예가 과거 러시아로부터 S-400을 들여오면서 미국의 눈밖에 나 더 이상 F-110 엔진을 들여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체 개발 엔진 플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체품으로 시제기에 탑재했던 F-110 엔진을 더 사들일 수 없게 됐으니 칸 전투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칸은 F-16의 껍데기만 바꾼 수출 경쟁력이 없는 실속 없는 전투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KF-21도 GE의 F-414를 탑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칸과는 상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GE400K 엔진은 국내에서 생산한 KF-21에 맞게 개량한 버전으로 뿌리는 미국에 있지만 정확히는 KF-21 적용하는 건 국내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별 다른 개량 없이 F-16의 엔진 F-110을 그대로 탑재한 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사실 KF-21이 널리 수출되려면 엔진의 국산화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이유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5,000lbf 이상의 추력을 내는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단순 정찰용이 아닌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무인기의 경우 15,000lbf급 이상 엔진이 필요하지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규제로 수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탑재용 엔진을 판매한 전례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KF-21이 공대 공공대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 후
스텔스기로 전환하면 G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사청이 KF-21의 F414-400K 엔진에 버금가는 10500EBF급 터보팬 엔진 핵심 구성품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30년대 후반엔 국산 전투기 엔진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도 방산업체에 세제 지원을 최초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은 최대 18%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중동 방산의 큰손들이 잇따라 방한해서 한국군 무기체계를 참관해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군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당시 이라크 알말리키 육군 사령관은 KAI가 제작한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수리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달 17일 방한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3일에도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한해 KF-21 천궁이 도산 안창호함을 직접 참관하며 남다른 시선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국제방산업계의 큰손인 빈살만의 특사 사우디 군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방한하면서 역대급 초대박 무기 도입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사우디 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모습을 살펴보는 행보에 집중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로부터 어마어마한 방산 대박이 터질지 어떤 깜짝 소식이 전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산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게 질 수 없다며 자랑스럽게 자국 전투기 판매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여기던 중국이 정작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는 전투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륙은 물론이고 착륙까지 조심스러운 것들로 가득 찼지만 막상 비행을 하고 나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발견되었죠. KF-21의 제2차 비행 시험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KAI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9일 오전 11시에 이륙한 2차 비행은 성공적이었죠. 이번 2차 비행은 랜딩 기어를 올리고 비행했습니다. 보통 개발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서 비상 착륙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린 채 저속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F-21의 경우 2차 비행 때부터 랜딩 기어를 올린 것입니다. 고도 15,000피트, 비행 속도 400km/시 내외 속도를 내며 1차 비행과 유사한 비행 기록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는 2차 비행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 KF-21에 대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1차 비행은 운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린 중국이 2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후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성가실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KF-21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능동전자 주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KF-21을 인상 깊게 평가했죠. 하지만 자국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사설을 통해 KF-21은 J-20은 물론이고 FC-31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J-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J-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FC-31은 J-20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스텔스 기로 미국이 개발한 F-35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J-10은 2005년 중국이 배치한 4세대 전투기로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 기체로 분류하죠. 은근슬쩍 J-20과 FC-31을 드러내며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최근 함선에 배치된 F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SCMP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해군 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함재기로 FC-31을 주력 기체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 전단을 운용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있어 FC-31은 전략에 있어 중요한 기체입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FC-31을 통해 자국의 항공 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2월 FC-31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행보를 시작,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C-31을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 열심히 노크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소위 말해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 항공업체인 선양항공사가 추진하는 스텔스기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J-20 스텔스기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일찍부터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주하이 항공전시회에 11동체를 공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FC-31의 동아줄을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33을 모방한 J-15 함재기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FC-31을 함재기로 변한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FC-31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급하게 FC-31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세대 함재기로 FC-31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상 기형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난징 전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와 베이징 A스타 항공개발사가 개발한 전자광학 추적기 EOTS-86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조종석 앞면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죠. 엔진도 러시아 미코얀 항공사의 RD-93 계열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에 정해졌으나 다급한 재원 변경에 중국에서 개발한 WS-13이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FC-31은 스텔스 효과에 중요한 WS 계열 엔진에 공기 흡입기와 엔진 노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F-35의 성능을 따라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FC-31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으나 변경상의 오류와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각되면서 이를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개발을 한 덕분에
2022년에 들어 겨우 시제기가 나오는 FC-31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기체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체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기종으로 개발된 수-75 체크메이트에 대해서도 기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한 체크메이트는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을 높게 평가하면서 KF-21을 깎아내린 것이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KF-21 기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 홍보 사무실까지 두었지만 막상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의 속 빈강정 같은 현실만 드러난 것이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인도 언론인 유라시아 타임즈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일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 빈 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손이었던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서구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라며 언론은 이례적인 사우디의 모습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 관계자가 FC-31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사우디 현지에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중국 무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그러나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국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그 거래의 대상 품목에 KF-21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 FC-31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FC-31을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FC-31을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 중인 FC-31을 항모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은 한국에게 밀린 것에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따위는 신경 쓸 새 없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방산,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방산의 앞길에 빛만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세계적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레이저는 공상과학에서나 무기로 쓰일 법한 일종의 광선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발전된 기술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레이저 관련 무기를 미래 무기로 지정하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의 많은 국가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본 많은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렇기에 빠른 많은 나라에서 국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성능이 좋은 최신 무기는 연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자체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적군에게 날아오는 드론에 대응하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고 무기의 이름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입니다. 블록 1은 20kW 출력의 레이저 무기로서 3km 거리에 있는 드론과 무인기 타격 시험에 성공하였는데요. 지난 4월 타격 시험에서 3km 밖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시키며 명중률 100%라는 수치를 증명하며
실전 전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타격 시험의 성공으로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레이저 무기란 특정 포인트에 고출력 에너지를 집중시켜 파괴시키거나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출력입니다. 레이저의 출력은 파괴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출력일수록 해낼 수 있는 임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데요.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드론이나 무인기의 파괴에는 30에서 50kW급의 출력이 필요, 대전차 미사일의 요격이나 파괴에 성공하려면 100kW급의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300kW급의 출력이 필요하며 전투기나 지상의 건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선 메가와트급의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레이저이기 때문에 미래전에서는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쥘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이저 무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작은 드론 하나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용을 생각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물론 레이저 무기 역시 비싼 건 매한가지지만 일단 설치를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료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약 1에서 2달러 정도, 원화로 약 2,500원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높아지게 되면 드론만이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을 떠나서 건물이나 기지조차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레이저 무기에 대한 가성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죠. 무기를 운용하는데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지비입니다.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성능과 유지에서 다른 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을 자랑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초당 약 30만 km을 이동하기 때문에 마하 8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도 쉽게 요격이 가능하며 빛 그 자체의 속도를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탄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지금까지의 무기와는 전혀 다른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의 오발이나 물발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공방어의 경우 요격 미사일이나 발칸포 같은 기관포탄이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했을 때는 자폭 기능이 있어서 만약 명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폭 기능으로 인해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레이저 무기는 한 번의 공격으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만약 요격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부수적으로 미치는 위협은 없거나 정말 미미한 정도이죠.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 무기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바로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빛을 사용하는 무기이다 보니 안개나 비 같은 안 좋은 날씨에는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장비이다 보니 전 세계적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한국의 해군은 레이저포와 레일건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 체계를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설치까지 오는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전해들은 해외의 매체는 가히 충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에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기본 상식인데 개발과 동시에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까지 하는데 고작 3에서 4개월 만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해외에서 놀랄만한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상이 아닌 함정에 설치하는 건 역시 큰 시도 중 일부인데요. 레이저포나 레일건은 고출력 에너지가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함정을 운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여유로운 에너지 보급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레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명 꿈의 무기라고 불리는 무기로서 화약 대신 2개 레일 사이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금속 탄자 등 발사체를 음속보다 최대 7배 이상 빠르게 발사하는 첨단 무기 체계로서 레이저 무기와 같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 무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고출력의 레이저포와 레일건이 한국의 해군 함정에 탑재될 경우 원거리에 있는 함정이나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에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시험에 성공한 20kW급 레이저 대공무기인 블록 2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출력을 30kW급으로 높인 블록 2 역시 연구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순조롭게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이 드디어 UFO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 나타난 UFO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접시처럼 생긴 비행체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땅에서도 물 위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비행체는 선전 UFO 비행 접시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전동식 수직 이륙 비행 접시로 밝혀졌습니다. UFO가 아닌 비행 접시 모양의 전기 수직 이착륙 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행 접시는 사람이 탑승해 조종하는 방식인데 중국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12개의 프로펠러 날개가 조종석을 둘러싼 구조로 되어 있고 최대 시속은 50km, 높이는 최대 200m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기 통로인 덕트 6개, 각각 2개씩 12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비행 가능 시간은 고작 15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허무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중국이 또다시 그럴싸해 보이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물건을 만들고 이목을 끈 다음 거액의 투자금만 챙기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최근 드론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뿐만 아니라 수도인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겨냥한 드론 공격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습격한 드론 5대가 플라스틱 폭탄을 탑재한 채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에 각각 1kg 상당의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최신형 대공 방어 체계인 판치르 S1을 사용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밤새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드론을 공급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대체 어디서 드론을 공급받는 것일까요? 예상대로 중국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중국에서 러시아로 민간용 드론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드론은 물론 민간용 드론도 중국에서 대량 수입해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니케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용 중국제 드론 37기를 수입했고 민간용 드론도 3만 기나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용할 반도체도 부족한 중국이 어떻게 많은 양의 드론을 수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13개월 동안 러시아로 들어간 일본제 반도체는 약 1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제 반도체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며 규제법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일본의 동참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한국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10만 양병설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21세기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10만 드론 양병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일회용에 가까운 드론은 무엇보다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24시간 두 국가의 드론이 떠 있습니다. 군인들은 드론이 머리 위에 뜨면 그 순간 포격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드론이 계속해서 적의 위치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포병에게 전송하기 때문에 한번 포격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전투지역 위에선 정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인기척이나 움직임이 있다면 바로 포격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드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10만 대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드론은 양이 곧 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탄은 한 발에 수천 달러가 들지만 목표를 타격하려면 여러 발을 쏴야 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한 대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교환비가 중요한 전장에서 드론의 가성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알이나 포탄처럼 많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5월 러시아의 전술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1만 대의 드론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잃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소비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싸고 작은 상용 드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정찰 드론, 폭탄 투하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10만 대 정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최근 미 해병대까지 드론을 늘리고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자 반대로 드론을 방어하는 시스템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드론 양성뿐만 아니라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티 드론은 탐지, 식별, 무력화 과정을 통해 드론을 잡아내는 기술이며 나아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 테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무인 비행체를 사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입니다. CUAS 카운터 언맨드 에크래프트 시스템즈 또는 대드론 체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안티 드론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인 비행체를 발견하는 탐지, 탐지된 드론의 종류를 파악하는 식별, 마지막으로 식별된 드론을 제거하는 무력화입니다. 무력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드론의 총탄, 레이저 등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하드킬과 전파 교란 재밍으로 드론과 조종자 간의 통신을 끊는 소프트킬입니다. 최근에는 하드킬도 소프트킬도 아닌 그물 포획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포획의 가장 큰 강점은 기체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비행체가 무엇을 녹화했는지, 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안티 드론 기술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드론을 기존 대공 방어 체계에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용 대테러용 방공 기술은 전부 대형 비행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방공 레이더는 대형 비행체가 아닌 소형 비행체는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론은 전투기처럼 큰 소음이 나지 않는 데다가 설령 운 좋게 찾아내더라도 하늘의 점처럼 보이는 드론을 기관총과 미사일로 맞히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드론을 격추하는 이 어려운 일을 얼마 전 한국이 해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드론 방어에 엄청난 신기술이 공개됐습니다.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드론 잡는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 6일 충북 사격 훈련장에서 시행된 안티 드론 시스템 사격 시험에서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광학장치로 식별, 추적하는 기능과 소프트킬이 성공해 드론을 붙잡아둔 상황에서의 격추, 또 소프트킬 실패로 자유기동 중인 드론 격추 등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드론 전파를 방해해 날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킬 기능에 공중확산탄 ABM으로 드론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의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외에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나간 것입니다.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앞으로 또 하나의 방산 수출 효자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위아는 이번에 공개한 시험에서 드론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통해 원거리 탐지를 할 수 있었고 광학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었으며 제밍, 드론 통제권을 뺏는 스푸핑, 전자기파 등 소프트킬이 어려운 상황에선 하드킬을 통해 격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형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납품에 앞서 마지막 시험 평가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